여러분, 오늘은 현실주의 국제관계 이론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동맹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공유를 해서 파워포인트를 올리고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동맹 이론은 국제관계 이론에서 고전적인 현실주의에 이제 포함이 되고, 지금도 많은 국가들이 이 동맹 이론에 근거해서 동맹도 맺고 대항하는 동맹도 맺고 하는 이 국제관계 형성에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고 있는데 째째하게 방위비 분담금을 적게 내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면서 현재 지금 한미 양국이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면서 방위비 분담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 1조 원 전후였다가 이거를 5, 6조 원으로 갑자기 올리려고 하니까 너무 터무니가 없다, 어이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양국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한미 관계의 마찰까지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들 하는데 그와 같은 우리 외교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한국이 미국하고 동맹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맹 이론에 관련된 그 내용을 한번 쭉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동맹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카톡방에 사진을 이제 올려놓게 될 텐데, 평택에 가면은 그 한미연합 사령부가 있습니다. 원래는 용산에 있었는데 2000년대 초에 노무현 정부 때 그 한미 양국이 합의해서 평택으로 전부 다 몰아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진은 그 의정부의 레드클라우드 기지가 있던 곳에 지금 한미연합 사단을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국군과 미군이 합쳐가지고 연합 사단을 만들었어요. 그때 한번 가서 쭉 우리 한국 측 부사령관하고 얘기도 한 적도 있고 그 사진을 뭐 참고로 올려놨는데 아무튼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외교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도 미국은 전 세계 대부분 나라가 한국인 입국 금지를 하는 와중에도 최대한 한국인 미국으로 입국을 허용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한 배경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한국이 미국 동맹국이다라고 하는 점도 감안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 정부도 미국이 지금 새롭게 그 코로나 확산의 유럽 다음에 중심으로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흔적들이 보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한미 양국은 동맹국가라고 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 현실에 부닥치는 그런 문제, 외교 관계 하나에다 포함될 수 있고요. 현재 우리 한국에는 여러분들이 군대 갔다 온 남학생들은 알 수 있겠지만은 한 28,000명의 지금 이 미군들이 근무하고 있고 길에서도 이런 데 가끔 볼 겁니다. 이태원에 가면 미군들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죠.
그 28,0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아 보이지 않지만은 하지만 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태평양 건너 중국을 이렇게 견제하고 하는데 상당히 사활적으로 중요한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에 관계없이 한미양국은 상당히 특수한 군사적인 제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는 많은 동맹의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신라가 당나라 동맹한 적이 있죠. 또 백제가 외하고 연합군을 해서 이 나당 연합군에 대항한 적도 있고, 임진왜란 때는 조명 연합군이 있었어요. 이 조선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조선과 명은 일종의 동맹 관계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근현대 와서는 나치 독일과 일본, 이태리가 중심이 된 삼국 주축 동맹이 있었죠. 세 나라가 힘을 합한 겁니다. 그 힘에는 군사력이 가장 핵심이 되겠죠. 필요한 경우는 경제적인 서로 지원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주축국에 대항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 동맹이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싸웠죠.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일 동맹이 생겨났고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한미 동맹이 생겼는데 여러분들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적을 염두에 두고 그 가상적에 대항해서 이렇게 힘을 합해서 대항하는 거예요. 그 나토 동맹 같은 경우는 이 바르샤바 조약 기구 있죠. 이거 대항해서 유럽 국가들이 나토 동맹을 형성을 했고,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된 안주스 같은 것도 있고, 미국, 필리핀 동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맹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좀 지워볼게요. 앞에 화면에 나온 건데. 이 온라인 강의를 안 하다가 해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도 많고 좀 그런 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너그럽게 좀 양해해 주길 바라요. 자, 동맹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자, 동맹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가상적을 향해서 가상적국이 이제 위협을 하거나 어떤 적대적인 행동을 할 거에 대항해서 내가 힘이 모자라니까 힘을 보태기 위해서 다른 나라와 힘을 합하는 거죠. 그런데 동맹은 양자적, 두 나라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한미동맹 그런 사례죠. 하지만 나토 같은 경우는 영국, 프랑스, 독일 여러 나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 대항해서 만들었을 때 이제 다자적인 동맹이었고, 또 동맹에는 그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조건을 주어지겠죠. 어떤 특정한 조건 하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무기한 동맹도 또 있습니다. 또 어떤 동맹은 뭐 약소국이 됐든 한 파트너가 자발적으로 동맹을 맺는 경우도 있지만은 강대국이 약소국을 이렇게 강제로 동맹에 끌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대국 간 동맹이 있고 강대국과 약소국 간 동맹이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비대칭적인 그런 동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힘이 약한 약소국들 간에는 동맹이 아니라 좀 다른 개념인데 우리끼리는 동맹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도 있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Non-aligned movement라고 그래가지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만나서 우리끼리는 특정 편에 들지 말자. 뭐 공산권, 뭐 자본주의권, 미국 중심으로 한 세력, 뭐 소련 중심으로 한 세력 어느 쪽으로도 편들지 말자. 뭐 그런 취지에서 비동맹 운동을 했습니다. 뭐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맹은 서로 동맹의 의무가 공평하게 분담되는 쌍무적인 동맹이 있고 반면에 어느 한쪽만
이 의무가 발생하는 동맹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동맹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면은 미일 동맹 경우가 그렇습니다. 미일 간에는 미국은 일본이 그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았을 때 도와주지만은 이상하게도 일본은 미국이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는 미국을 도와줄 의무가 없어요. 그렇게 된 희한한 그 동맹인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이 2차 대전의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일본이 다시는 전쟁하지 못하도록 평화헌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은 군사력 사용을 무력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라고 하는 헌법 조항이 있죠. 하기 때문에 그런 헌법 조항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일본은 도움은 받아도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없는 그런 식의 편무적인 동맹도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또 동맹은 이 조약을 체결하면서 자동적으로 발효되는 것도 있고 선택적으로 발효되는 어떤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발효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동맹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고요. 자, 그러면 동맹이라고 하는 것에 힘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 개념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현실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기적이고 욕심꾸러기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현실주의자들은 원죄설이 있죠. 우리 구약에 보면 아담이 이브와 같이 살다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속에는 원죄가 있다. 그리고 원죄가 있는 인간은 늘 불안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현실주의자들은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로 보기 때문에 이기적인 존재로 구성된 국가는 늘 국력의 팽창을 꿈꾼다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싶기 때문에. 뭐 어떤 글로리, 영토욕 이런 것들이 꿈틀꿈틀대는 그런 존재로 보는 겁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그 다음에 그런 국가들이 모인 국제사회는 늘 치고받고 싸우는 게 늘상 있는 현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이 생존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에 가장 그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국가들은 이 어떤 현실에 차게 되냐면은 모두가 모두를 믿지 못하는 그 다음에 이 국가들을 서로 견제하는 상위 권위체가 없는 그런 유동적인 무전부 상태라고 보는 겁니다. 국제사회의 본질로 보는 거죠. 여기서 참고로 얘기하자면은 신현실주의자들도 무전부 상태가 에너키가 모든 국가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보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은 이 고전적 현실주의자들은 이 밸런스 파워를 얘기했던 한스 목에서는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그걸 찾았어요. 어떤 외부 구조라기보다는. 그래서 그 점이 한스 모겐서하고 월츠, 이 신현실주의의 가장 아버지, 뭐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케네트 월츠하고 생각이 갈려지는, 생각이 분화되는 그 포인트입니다. 자, 아무튼 이 모두 국가들이 그런 식으로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는 상태에서 나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이 균형이 돼야지 안보가 확보된다고 보는 겁니다. 즉 힘의 균형이 유지되면은 그것이 전쟁을 막을 수 있고 힘의 균형이 흔들리거나 파괴되면 그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공격하는 것이 국제관계의 현실이다라고 보는 게 힘의 균형, 밸런스 파워 이론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유럽을 보면은 유럽에서는 영국이 약간 대륙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프랑스 나폴레옹이 등장하거나 뭐 히틀러가 등장하거나 독일에서 그럴 때 영국이 늘 어느 한편을 들어가지고 힘의 균형을 잡아줬다는 겁니다. 이 역할을 하는 나라를 균형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균형자가 이 힘의 균형을 잡아주면 그러면 국제사회가 안정을 잘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한스 모겐서는 봤고요. 한스 모겐서는 유럽에서 1차 대전, 2차 대전을 자기가 다 눈으로 보고 이제 국가의 이기적이고 어떤 그 지배욕에 사로잡힌 그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현실주의 사상으로 깊이 빠져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한스 모겐서가 미국으로 뭐 이민 와서 한때 내가 공부했던 캔사스 대학에서도 교편을 잡았다고 그래요. 뭐 저기 미국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그런데 그 힘의 이론의 골격은 대략 앞에 얘기한 것처럼 정리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힘의 균형 이론의 골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국가 체제 내에서 국가들의 국력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을 때는 체제 안정이 잘 유지되고 힘이 비슷한 세력 간에는 전쟁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 균형, 즉 밸런스 파워가 깨질 때는 이때는 힘에 우위에 있는 세력이 침략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의 균형 이론가들은 국가들의 동맹 관계는 별로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제 내에서 영원한 적도 없고 우방도 없고 늘 끊임없이 이합집산을 하는 걸로 보는 겁니다. 이합집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말하면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이런 어떤 그 정말 냉혹한 이 우승열패, 약육강식의 그런 국제사회라고 보는 생각인 거죠. 국제사회를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들의 어떤 그 의도를 늘 경계하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비관적으로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자유주의자들하고 이상주의자들하고 다른 점입니다. 현실주의자들이 다르게 보는 관점들인 거죠. 그래서 국가들은 필요에 따라 기존의 동맹을 포기하거나 새로운 동맹 관계를 이렇게 수시로 막 바꿔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과연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은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끊임없이 동맹 관계를 막 바꿔가면서 그랬던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힘의 균형 이론의 그 역사는 아주 오래된 거죠. 그리스 같은 경우는 스파르타하고 아테네 간에 그런 게 있고 또 메소포타미아에도 여러 가지 고대 국가들끼리 이런 힘의 균형의 어떤 작용이 존재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한스 모겐서가 보기에 국제사회는 다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동맹이 형성되고 해체되는 보이지 않는 선, 즉 인비지블 핸드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비지블 핸드가 작동을 하면 평화 유지가 돼요. 그런데 이런 인비지블 핸드가 작동을 안 하고 세력 균형, 이퀄리브리엄이죠. 세력 균형이 깨지면 이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는 혼란과 전쟁으로 돌입한다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팽창주의 이런 예를 볼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현실주의 이론이 동맹 이론이죠. 동맹 이론에서 이제 신현실주의, 그다음에 신현실주의에 대해서 뭐 신고전 현실주의 이렇게 분화가 되어 왔는데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한스 모겐소가 이제 고전적인 현실주의, 즉 힘의 균형, 밸런스 오브 파워 이론을 뭐 집대성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겐스 교수가 쓴 Politics Among Nations라고 하는 책은 거의 뭐 고전이 됐죠.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이 읽고 감동을 받고 또 그 이론을 가지고 실제 외교관들이나
국방 당국자들이 예, 국방 정책을 혹은 외교 정책을 수립을 하는데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보를 보자면은 한스 모겐소가 고전적인 현실주의자고 버클리 대학의 케네트 월츠가 신현실주의를 만들어냈어요. 신현실주의는 뭐냐면은 한스 모겐소는 인간의 본성이 국가의 불안감, 불안증의 근본이라고 봤지만 그것이 아니라 월트는 이 월트가 아닙니다. 월트는 월트의 스승이에요. 월트는 무전부 상태인 점. 국가들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만 자기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늘 불안하다는 것. 즉, 에너키, 무전부 상태가 국가들의 불안감의 원천이라고 하는 점에서 고전적 현실주의자인 한스 모겐소하고는 다른 길을 걸어간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 현실주의자라고도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 구조적 현실주의자는 뭐냐면은 국제사회에서 힘의 분포, 강대국이 하나인지 아니면 강대국이 두 개인지 이러한 힘의 분포에 따라서 국가들의 행동 패턴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 즉 구조에 따라서 상위 국제사회의 구조에 따라서 약소국이나 그런 국가들의 행동이 영향을 받고 규정된다라고 보는 게 이제 구조적 현실주의, 스트럭처럴 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월츠는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월트예요. 여기 보이는 월트. 이 월트는 지금 하버드 대학 교수인데 내가 한번 학교에서 만나서 이 월트의 이론을 적용한 논문을 영어 논문을 소개한 적도 있고 했는데 월트는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한스 모겐소 고전적 현실주의자 혹은 힘의 균형가 이론가에 의하면은 국가들은 강대국이 옆에 나타나면은 거기에 대항해서 힘의 균형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만약 강대국이 5의 힘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나의 힘이 또 3이라고 봤을 때 내가 5대 3이기 때문에 힘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은 내 옆에 있는 다른 나라 C, 뭐 2나 3의 힘을 갖고 있는 나라하고 합쳐가지고 그게 동맹이 되죠. 그러면 B와 C가 힘을 합하면 3 더하기 2는 5가 되죠. 그러면 강대국 5하고 힘의 균형이 되는 겁니다. 이퀄리브리엄이 되죠. 밸런스 파워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 강대국이 5의 힘을 가진 강대국이 이 지배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격을 하거나 그러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승산이 없는 전쟁을 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강대국이 늘 위협이 된다고 봤는데 월트가 가만히 그걸 검토해 보니까 세계 국제관계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옆에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라고 그래서 힘이 나보다 세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늘 작은 나라들이 옆에 나라들 힘을 끌어모아가지고 균형, 밸런스를 도모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즉 밸런스 파워 이론이 모든 걸 설명하지 못한다. 혹은 상당한 결함이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월트는 뭐라 했냐면은 이 약소국은 옆에 큰 나라의 국력 자체로 위협을 느끼고 동맹을 결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강대국이 실제로 나에게 위협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대항하는 동맹을 만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월트에 따르면은 밸런스 오브 파워가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밸런스 오브 트렛, 여기 트렛이죠, 위협. 위협의 균형을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월트에 따르면은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얼마큼 나한테 위협적인 의도, 인텐션,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가 그 여부하고 또 인접성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국가들은 행동하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멕시코나 캐나다는 미국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력이 상대적으로 말도 안 되게 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멕시코나 캐나다가 미국에 대항해서 뭐 다른 나라를 끌어모아서 힘의 균형으로 안보를 추구하자. 뭐 국가
안정을 추구하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미국이 캐나다나 멕시코에 위협할 의도가 없다고 보는 거죠. 덩치는 훨씬 크지만 덩치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 마음속에 위협하는 의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국가들은 균형, 밸런싱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뭐 그런 점에서 월트가 주목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이 신고전 현실주의가 이제 또 앞 시간에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신고전 현실주의에서 대표적인 게 스웰러라는 인물입니다. 랜달 스웰러. 여러분 이 책에도 랜들 스웰러에 관련된 내용이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 랜들 스웰러는 또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스 모겐소 그다음에 스티븐 월트, 랜들 스웰러까지 세 사람이 마치 셋이서 무슨 노래 이 퍼닝 이펙트 경연 대회를 하듯이 이 재미있게 표현을 바꾸었어요. 한스 모겐소는 세력 균형이라고 그랬죠. 월트는 위협 균형이라고 불렀죠. 스웰러는 이익 균형이라고 해서 이 밸런스라고 하는 말은 같지만 밸런스 오브 파워냐, 밸런스 오브 트레트냐, 아니면 밸런스 오브 인터레스트냐라고 해서 조금씩 이론을 정교하게 이렇게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론이 발전돼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존의 이론이 국제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이 영역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영역들까지 설명하도록 이론을 좀 더 날카롭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론이 진화하고 발전되는 겁니다. 근데 스웰러 가만히 보니까 국가들이 늘 국가들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 국가들이 있는데 자기 국가의 속성이 현상 유지만 추구하는 국가가 아니라 현상 타파를 하려는 국가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미중 간에 여러 가지 이제 경쟁 심리가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중국 우한에서 나온 걸 가지고 중국 측에서 우한에서 작년에 있었던 군인 체육대회 때 미군이 몰래 가져왔다라고 이제 모함을 했다고 보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지금 미국이 발끈해가지고 이제 미중 간에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중국이 끊임없이 이렇게 현상을 타파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 유지가 아니라 국제사회 안정이 아니라 중국 중심으로 현상 변경을 원하는 이 수정주의 국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이제 있고 또 현상 유지를 원하는 국가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국가들의 속성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이 한스 모겐소의 고전적 현실주의를 계승했던 신현실주의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케네트 월츠의 생각하고는 상당히 다른 생각이에요. 어째서 그러냐? 케네트 월츠는 무정부 상태에서 국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자기 서바이벌의 생존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생존을 우선해서 뭐 경제적인 풍요보다는 가장 우선되는 관심사가 서바이벌,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 안보를 향해서 서로 치열하게 눈치 작전하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국가들의 행동 양식은 당구공처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 패턴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스 모겐소의 고전적 현실주의를 개량해서 발전시킨 신현실주의의 대표 선수 케네트 왈츠의 주장인데 왈츠의 생각과 다르게 국가들은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다. 국가들의 속성은 다르더라. 실제 역사를 보니까 외교 관계를 보니까 다르더라 라고 하는 걸 이렇게 날카롭게 포착해낸 겁니다. 랜들 스웰러는. 그래서 랜들 스웰러에 따르면은 국가들은 현상 유지를 원하는 국가도 있는 반면에 기회주의적으로 현상 타파를 원하는 국가들도 있더라. 그래서 국가들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현상 유지를 원하는 국가들이 현상 타파를 원하는 국가보다 많으면
그러면 이제 국제사회가 아무래도 안정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레벨에서는 하나의 국가 내부에 대외적으로 현상 유지를 원하는 세력과 그 힘과 또 현상 타파를 원하는 세력, 예를 들어서 중국 같으면, 북한 같으면은 뭐 온건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는데 이 세력이 보는 인터레스트, 국가이익의 개념이 균형을 맞추거나 아니면 현상 유지를 원하는 세력이 보는 이익이 더 많다고 한다면 북한은 현상 타파적인, 도발적인, 위험한 핵개발,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런 거를 좀 덜 하게 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이라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퍼닝 이펙트죠. 퍼닝 이펙트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현상 유지냐 현상 타파냐고 하는 두 가지 선택지에서 균형점이 되거나 혹은 현상 유지가 더 이익이 많다고 보면은 국제사회는 안정이 된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이 균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이 교재에 보면 미중 관계를 설명을 하면서 좀 얘기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임스 모로운 사람이 또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안보 자율성 교환 모델은 뭐냐면은 약소국이 강대국하고 동맹을 맺으면은 강대국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약소국의 안보는 증진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속된 말로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 짱이 있잖아요. 가장 싸움 잘하는 짱이 내 친구다. 그러면 아무도 나를 안 건드린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은 이 국제관계를 가만히 보니까 제임스 모로우에 따르면은 약소국이 강대국의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는 대신 대가로 강대국으로부터 사사건건 간섭을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거죠. 안보는 증가하는데 대신 그 약소국의 외교적인 자율성은 위축이 되고 약화되는 그런 관계. 즉 안보와 자율성이 역비례 관계에 있는 그러한 현상을 지목해서 제임스 모로는 안보 자율성 교환 모델 혹은 상쇄 모델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동맹을 맺게 될 때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이제 보고 국제관계를 관찰하면은 많은 점들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고전적 현실주의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권위자인 한스 모겐소의 힘의 균형 혹은 세력 균형 이론을 설명을 했고요. 그것이 신현실주의자인 케네트 월츠에 의해서 modify 개념이 좀 변경됐고 그 속에서 월트라고 하는 이 학자의 하버드 대학의 위협균형 이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또 발전됐고 거기서 또 렐드 스웰러의 이익균형 이론까지 이렇게 개념들이 발전되어 온 그러면서 국제관계를 좀 더 날카롭게 정밀하게 관찰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개념과 이론들이 발전되어 온 것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어샤이머는 신현실주의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월츠와 대비되게 이제 다른 얘기를 했는데 월츠는 국가들은 이렇게 세력 균형을 끊임없이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 균형이 충족이 되면은 더 이상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안보에 만족해서 이제 그 안보가 충족이 되면 이제 그걸 지키려고 한다고 봤는데 미어샤이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의 과거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북미 대륙에서 패권을 추구했고 그다음에 남미 대륙까지 미국이 완전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지위를 차지할 때까지 국력 팽창을 했다는 거예요.
지역 체제 내에서 패권 국가가 돼야만이 다른 나라들이 감히 미국한테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되고, 그래야만이 미국이 발 뻗고 사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들은 월츠가 얘기했던 안보의 최적화를, 혹은 안보의 최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력 최대화를 추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점에서 국가들은 끊임없이 팽창을 추구한다. 이런 점이 미어샤이머를 흔히 공격적인 리얼리스트, 오펜시브 리얼리스트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와 다르게 월츠는 디펜시브 리얼리즘, 방어적 현실주의라고 이렇게 개념 분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대략 35분 정도 얘기를 했고요. 이 내용을 놓고 토론을 좀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동맹 이론의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관련된 내용을 같이 놓고 한번 퀴즈나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이 했습니다.